문제에 있어서 형이상학에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형이상학은 또다시 그 인식론의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경험론에 있어서 인식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휴메에 따르면 그 지식이라는 것은, 즉 알미라는 것은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데, 그러나 휴메는 경험적 지식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위의 지식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추상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 즉 추상적 지식은 관념들의 관계의 일치 불일치를 따지는 그런 문제이다. 또는 참 또는 거짓의 문제를 가리는 그런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둥금과 사각형은, 둥금이라는 관념과 사각형이라는 각각의 두 관념은 서로 다르죠. 다름을 지각한다. 또는 삼각형의 두 직각의 합은 수정했어야 되는데 합은 180도다라는 이 그 두 직각의 합과 180은 같음을 인식하거나 7이라는 관념과 5라는 두 관념의 그 합은 10이라는, 그래서 이 그 관념들의 일치, 불일치를 지각하는 그러한 것은 순수히 그 이성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성의 직관 또는 추론의 그 영역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휴먼 경험론자지만 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로크와 달리 로크는 이러한 부분도 경험을 통해서 획득되는 거라고 본 반면에 휴먼은 그러한 부분은 순전히 이성의 영역이지 경험의 영역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그 경험적 지식에서 배제시켰지만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험론자로서 내가 지식을 탐구할 때 휴메에 따르면 나는 경험적 지식을 탐구하겠다. 그 경험적 지식이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이 살펴본 그 외부 세계의 존재, 외부 세계 존재 문제,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자아의 동일성 문제. 그런데 휴메에 따르면 이러한 그 주제들을 이성을 통해서 그 경험의 영역을 넘어선 영역이 다른 이성을 통해서 외부 세계가 존재하는지 자아가 동일한지를 정당화하려고 하면 회의주의로 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자아의 동일성, 그 엄격한 의미에서 완전한 동일성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경험에서 발견하는 불완전한 동일성,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은 바로 일상인들이 무반성적으로 그냥 있다고 믿는 그런 일상인의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한 경험적 지식은 사실은 일상인들의 신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그 일상인들의 신념으로서의 그 경험적 지식에 관해서 외부 세계 존재와 자아의 동일성 두 주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게 될 그 자유와 필연이라는 주제는 그 경험적 지식 중에서 인과 문제와 아주 필수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다시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인식론 부분은 휴미 인성론이라는 저서의 북1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각각의 이 주제들요. 인과 외부 세계, 자아의 동일성. 그런데 이제 자유와 필연이라는 그 주제는 북2에서 정념론에서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는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데, 왜 자유와 필연이라는 주제가 정념론이라는 그 파트에서 다루어지고 있는가? 그 부분이 이제 그 정념이 사실은 나중에 더 성품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성품과 관련해서 자유 필연의 문제가 나온다는 점, 그 정도만 일단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와 필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유라는 말은 그 북2에 나오니까 일단 그거는 보류를 하고 필연에 대해서 먼저 인식론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북1에서 휴미 인간 문제를 다룰 때 필연성의 필연성의 관념의 출처를 찾는 게 바로 북1에서 인과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유와 필연이라는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휴메의 인식론에서 인과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은 트리티스 170쪽에서 그 인과에 관해서 코자리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의 자체만 가지고는 좀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의를 읽어드리면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에 시간적으로 선행하고 시간 공간적으로 근접되어 있을 때 그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것을 원인이라 하고 뒤따르는 것을 결과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시간 공간적으로 이 근접의 관계에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데피니션 1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인 선행, 공간적인 근접, 그것만 가지고 인과관계에 필연성이 나오느냐. 필연성 관념이 안 나오니까 데피니션 2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원인은 다른 대상에 앞서서 그 대상과 인접하는 하나의 대상이며 이 대상의 관념은 정신이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필연성, 원인과 결과가 붙어서 일어난다는 그 필연성이 이제 정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 정신, 마음이 들어갑니다. 정신이 다른 대상의 관념을 형성하게 결정, 그러니까 정신의 결정이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결정, 주관적인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고 그 인상은 정신이 다른 대상보다 생생한 관념을 형성하도록 형성하게 결정하도록 다른 대상과 합일되어 있다. 요 두 정의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게 원인이라고 할 때 A라는 어떤 대상 또는 사건이 B라는 사건보다 먼저 일어나는 경우를 원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인은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하고 그래서 A가 B보다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A와 B 두 사건은 공간적으로 근접 이렇게 붙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가 이렇게 붙어서 일어나고 A가 B보다 선행할 때 A는 원인이라고 하고 그러한 것들의 A, B와 유사한 형태의 그런 유형들이 A, B, A, B, A, B, A, B라는 식으로 항상적으로 결부돼서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면은 우리 정신은 마음은 뭐냐면 A만 일어나도 B는 아직 안 일어났는데도 자연스럽게 그 B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게 보입니까? 요게 이제 필연적 연결의 인상. 자, 휴메의 그 관념 이론, 경험 이론에 의하면 뭡니까? 우리의 모든 관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 관념들은 선행하는 인상에서 비롯되지 않으면 그거는 허구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A, B가 필연적으로 A가 일어나면 이때 필연성이라는 것은 한국말로 하면 반드시 A가 일어나면 반드시 B가 일어난다. 그 반드시 개념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그 선행하는 그 경험들의 규칙적인 반복을 경험하면 A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B를 떠올리는 그런 마음의 심리적인 강박이라고 해요. 칸트는 심리적 강박이라는 말을 썼죠. 근데 이제 휴음주의자로서는 강박이란 말은 휴음이 쓴 말이 아니니까 쓰지 않고 휴음 자신은 mental determination이라고 했어요. 정신의 결정. 그러니까 A가 이렇게 수차례 반복되는 수십 번이 아니라 무수한 그 반복을 경험하고 나면 B는 아직 안 일어나도 A만 보고도 B를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은 그 결부시키는 떠올리는 그런 경향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 결정에 의해서 A, B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결 개념이 연결 인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성은 휴메에 따르면 우리 정신의 결정이다. 마음의 결정이다. 심리적인 결정이다. 주관의 어떤 산물이죠. 주관적 산물이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현대 휴음주의자들이 뭐 덧붙인 말들인데 형이상학적으로 말하면
이 규칙성이 진짜로 있다고 하려면 규칙성의 근거, 규칙성에 대응하는 규칙적 사실이 존재해야 될 텐데 사실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경험론에 따르면.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 뭔가 그 전체 이런 거를 뭐 딱 그 스트레이트 자켓에 탁 끼워 넣으려고 하는 그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자꾸 그런 데다가 끼워 넣으려고 함으로써 이게 필연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필연성 관념, 인상을 이제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휴메의 북완의 인식론에서 필연성 개념의 출처, 우리가 어떻게 해서 A 원인과 결과는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필연성 관념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하는 것의 전부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제 휴메에 있어서 고잘리티, 인과성 하면 달리 말하면 필연성이란 말로 바꿀 수도 있는데 왜 휴먼 필연성 인상, 필연성 관념에 주목을 했냐면 휴 이전의 형이상학자들은 A가 B를 야기했다. 그러면 그 A가 이제 야기한 것이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 형이상학자들은 그 원인 속에 어떤 파워, 힘이 있어가지고 야기한다는 것은 코즈한다는 거죠. 그죠? 힘이 가해졌다는 거거든요. 결과에다가. 근데 이제 휴엄에 따르면 힘이 있다. 이러면 또 휴엄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힘에 대한 인상을 대봐라. 또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인상은 오감에 주어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힘은 경험적으로 인상을 될 수 없으니까 힘 개념을 다른 개념으로 관찰할 수 있는 걸로 바꾸자는 거예요, 힘은. 그래서 힘 개념에 대한 그 대안이 필연성 관념인데, 필연성 인상이고, 그 필연성 인상은 뭐냐면, 좋다, A 속에, 원인 속에 힘이 있는지 우리가 증명할 수 없다고 하면, 그 A와 B가 계속 붙어서 일어나는 그 자체를 관찰하면, 그거는 곧 뭐냐면 A가 B를 야기하는 어떤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냐. 그래서 필연적 연결의 인상을 발견하면 그게 바로 A 속에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추리할 수 있다. 그래서 원인 속에 있는 힘 개념 대신 원인과 결과 A와 B가 이제 항상적으로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로 바꾸고 그 필연적 연결의 인상을 발견해내면 그게 바로 힘 개념을 대신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인과성을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휴미 필연이라는 개념, 필연이라는 관념을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했다. 이게 북완의 인식론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북2의 정념론에 가서 자유와 필연을 다루는데 이제 필연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이론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필연은 뭡니까? 그 자연 세계, 자연 세계에서 자연이 운행하는 데 있어서의 돌아가는 필연이란 말이에요. 자연 법칙과 관련되죠. 그 필연의 지배를 받으면서 인간은 또 그 자연 세계에서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필연의 세계에 살면서 필연의 지배를 받으면서 과연 인간은 자유를 갖고 있는가, 자유로운가, 그거를 또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휴먼 북2에 가서 정념론에서 성품, 캐릭터, 버추, 덕을 설명할 때 앞에서 내가 말했던 인과 필연성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앞에서 내가 말했던 인과관계와 이 덕에 관한 이론은 패러를 하다. 정확하게 이렇게 동시에 병행이 된다. 어떤 식으로 패러를 하냐면은 이제 북완에서 인식론에서는 자연세계를 다뤘으니까 요 관계에서 AB 관계에서 A, B 대신에 아까는 이제 원인 결과에서 예를 들면 A 대신에 불, 그다음에 연기 넣으면은 불과 연기가 항상적으로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걸 우리가 반복해서 경험하면 불만 보고도 불은 당연히 연기를 일으키는 성질이다라고 연기를 이제 상상을 떠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과 연기는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제 자연 세계에서 우리는 그런 인과 추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항목 대신에 이제 그 성품 덕과 우리 캐릭터 문제에 관련해서 이 부분에다가 A 원인 대신에 우리 정신세계에도 한번 그 인과, 내가 물리세계에서 말했던 그 인과를 정신세계에도 한번 적용해보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때 A는 뭐냐면 우리 정신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의도, 특히 이제 정념이나 욕구가 원인이 되어서 B는 결과로 일어나는 건 뭡니까? 행위죠. 그래서 의도와 행위 사이에 constant conjunction, 항상적 결합, 연결을 관찰하면 요때 A는, 요 A는 뭐냐면은 이게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성품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이제 행동을 우리가 볼 때 어떤 종류의 정념이나 욕망이나 어떤 의도에서 나온 그 행위가 항상적으로 이런 이제 아주 제너러스한 그런 의도에서 제너러스한 행위를 초래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 관찰하면 좋은 의도, 제너러스한 의도에서 제너러스한 행위가 나오는 것을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관찰하면 그 사람의 그 지속적인 그런 제너러스한 정념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캐릭터라고, 제너러스한 성품의 소유자라고 우리는 캐릭터를 ascribe 하는 거예요. 성품을 기속시키는 거예요. 지속적인 정념이 나타나는 그런 종류의 정념에 대해서 그런 종류의 성품의 소유자라는 성품을 기속시키고, 그런 성품과 그런 행위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제너러스한 행동, 성품에서 제너러스한 행동이 나오는 것은 일반적이다라는 우리의 보편적인 그 관점을 우리는 갖고 있죠. 우리 관찰자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도구 안에서 자연 세계에 적용했던 인과관계, 규칙성으로서의 인과관계 필연성 문제를 성품과 행위 사이의 연결고리에 적용하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결국 자유와 필연, 이게 결정론과 자유의지 이런 문제는 도덕적 책임을 기속시키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휴움이 왜 그렇게 말했냐면 이 성품과 행위 사이에, 어떤 의도와 행위 사이에 필연적 연관이 있어야만 그 사람한테 책임을 기속시키겠죠. 네가 한 품은 의도에서 그런 비시어스한 의도에서 비시어스한 행위가 나왔으니까 너는 이런 처벌에 책임을 질 만하다라고 도덕적 책임을 기속시키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결정론적인 필연성을 이제 규칙성으로 약화시키긴 하지만 이제 그런 문제가 나중에 나옵니다. 일단은 자유와 필연에서 필연이라는 개념이 나중에 결정론 문제, 인간의 자유와 필연, 그 문제에도 적용이 되는데, 그게, 부관의 인식론에서 인과 이론과 결부되어 있다. 함께 간다는 거. 그 정도로 하고 이제, 좀 더 자세한 설명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러한 이론, 자유와 필연은 휴움 이론에서 바로 나온 건 아니고, 휴움 이전의 경험론자인 홉스의 이론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홉스의 양립가능론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이론이 왜 중요하냐면 현대 자유와 필연, 양립가능론 이런 논의에서 고전적 양립가능론 하면은 대표적으로 홉스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움의 양립가능론은 거의 자유의지와 결정론 이런 문제에서 언급을 안 하는데, 그 이유가 휴움의 양립가능론을 이해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성품과 행위 사이의 그런 성품 이론, 덕 이론을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휴움의 덕 이론이나 정념론이 거의 연구가 안 됐기 때문에 휴움의 양립가능론은 전혀
잘 소개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휴음은 사실 굉장히 엄밀하고 복잡한 그런 양립가능론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정념론이 연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소개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홉스는 정치 철학에 대한 비중 때문에 리바이던이 워낙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리바이던에서 이런 양립가능론을 이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홉스의 양립가능론은 아주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휴엄하고 아주 비슷하다는 측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홉스는 이제 기계론 철학의 근거에서 아주 강력한 이제 유물론자인데 유물론을 고수하다 보니까 전체 정신적인 심리적 현상도 다 우리 내적으로 어떤 물질의 운동에 의해서 뭔가 욕구도 일어나고 다 그런 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한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의지도 그런 능동적으로 뭔가 통제를 하고 그런 능력으로서 의지는 없고 의지는 그런 의미에서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홉스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의지 개념을 홉스는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의지는 일종의 욕구인데 욕구들의 욕구에서 욕구들의 연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딱 하게 됐을 때 그 행동은 왜 했냐 하면은 어떤 욕구 때문에 그 욕구는 왜 일어나냐면 또 선행하는 욕구 또 그 욕구는 왜 일어나냐면은 또 선행하는 욕구에서 욕구의 연쇄가 쫙 있어요. 어떤 행동 결과의 이전을 보면은 욕구들의 연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의지는 뭐냐면 the last appetite라고 마지막 욕구다. 그러니까 왜 의지가 마지막 욕구냐면 보통 우리가 행위를 설명할 때 어떤 의도를 품고 그 다음에 의도를 품어서 행위로 나갈 때 그냥 의도에서 바로 행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결정을 해서 할까 말까라는 의지가 결정을 해서 행동으로 나간다. 행위 이론에서 그런 구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홉스나 경험론자, 휴엄도 같은 입장인데 행위에 있어서 의지가 뭔가 결정을 해서 나간다 이런 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행위가 결과라고 할 때 어떤 이런 의도의 사설, 일련의 사설이 형성되는데 행위가 일어난 최종 결과라고 할 때 바로 이 행위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면 선행하는 선행 욕구. 요 욕구는 또 추적하면 선행하는 디자이어, 선행하는 욕구. 이런 식으로 욕구의 연쇄가 쭉 있단 말이에요. 선행하는 디자이어. 그런데 이제 의도, 이 전체를, 이제 심사숙고라는 말을 흡수하는데, 이러한 욕구들을, 심사숙고는 욕구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최종 욕구. 요게 바로 행위로 나가게 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로크는 아니고 홉스나 휴엄 이전에 데카르트라든지 합리론자들은 요런 최종 욕구를 의지라고 해서 의지가 결정을 해서 일어나는 욕구들을 심사숙고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의지가 결정을 해서 그 다음에 행위로 나간다. 행위 이론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홉스에 따르면 의지는 없고 우리가 의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일어나는 욕구 중에서 행위로 나가기 직전의 욕구 있잖아. 바로 그 욕구 때문에 행위로 나가게 된 마지막 최종 욕구. 그게 바로 의지.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행위로 나가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철학자들이 말하는 의지와 같은 그런 개념이 마지막 욕구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의지 개념을 전통적인 의미에서 자발적으로 뭔가 통제를 해서 결정을 해서 선택을 하고 그런 의미의 의지 개념을 없애는 거예요. 홉스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의지의 자유는 일단 없어지는 거예요. 홉스에 따르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홉스는 양립 가능론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양립 가능이 가능한지 홉스에 따르면 일단 우리가 양립 가능하면 자유와 필연이 양립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도 인정하고 필연도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양립 가능론이란 말은. 그래서 홉스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자유의 측면에서는 의지의 자유를 부정하고, 왜냐하면 의지는 능동적인 의지는 없으니까 행동의 자유만 인정해요. 그 행동의 자유만 인정하고 의지 부분은 뭐냐면 그 의지에 있어서 필연성을 인정하는데 그 의지가 이때 의지는 그냥 욕구의 필연성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인 강제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필연에 의해서 지배되는 거예요. 욕구에 의해서 강제되어서 계속 우리는 그 행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적 강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미에서 내적인 거에다가 필연성을 두고 욕구 거기다 필연성을 인정하고 그러면 완전히 우리는 필연에 의해서 지배받는 결정론의 세계란 말이에요. 멘탈한 거는. 그러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데 내 욕구의 노예가 돼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또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현대 철학자들 홉스적인 이론을 이제 victim of mental desires 뭐 mental state 우리 심적인 상태의 희생물이다. 우리 행동은 그런 말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홉스는 행동의 자유를 인정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우리 내적 강제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그 필연에 의해서 지배되지만 그 자유는 뭐냐면 내 신체가 구속되지 않는 한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구속되어 있으면 내가 뭐 범죄를 저지러 더 이상 못 나가고 뭐 그러지만 그리고 내가 의자에 딱 속박돼서 묶여 있으면 저기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데 먹으러 갈 수 없는 그런 자유가 속박되지만 신체가 구속되지 않는 이상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자유롭다. 그래서 행위의 그 의지의 자유가 아니라 행동, 신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자유, 최소한의 그 소극적 의미의 자유라고 합니다. 그런 자유는 인정하고 그러나 능동적으로 내가 선택하고 그 선택의 자유는 부정했다는 말이에요. 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의지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리바이던에서 자유라는 말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외적 강제의 반대 개념이다. 자유란 저항이 없음을 의미한다. 저항이란 운동에 대한 외적 방해물을 의미하는데 자유는 이성적인 동물뿐만 아니라 비이성적인 무생물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외부 물체의 저항 때문에 특정한 공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속박당한다면 앞으로 나갈 자유가 없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러니까 홉스의 자유 개념은 외적 강제가 없음, 어떤 신체적인 구속이 없으면 다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또다시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떤 생물이 장벽이나 사슬에 의해 감금되어 있을 경우, 얘가 굉장히 유명한데, 물이 제방이나 용기 때문에 더 넓은 곳으로 흘러갈 수 없게 방해받을 경우,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그 물의 흐름을 둑을 딱 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흘러갈 물이 둑을 이렇게 만들면 물이 이쪽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그 물의 그 자유를 이제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외적 방해가 없을 경우 그 생물이나 물이 외적 장애물 없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일 자유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 개념은 외적 강제가 없다, 방해물이 없다. 그 일상적인 의미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자유낙하 법칙, 언론의 자유, 자유시장 경제 원칙 등등 외적 강제가 가해지지 않는 게 자유다. 이제 소극적인 의미의
그 적극적인 의미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그 철학에서 선택의 자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미 자유는 내가 A, B 중에서 A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B를 선택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나중에 A를 할 수 있었는데도 B를 선택해가지고 그 결과가 나쁜 결과를 초래했을 경우 그 사람한테 책임을 우리가 기소시키는 이유가 너는 달리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A를 할 수 있었는데 B를 한 거는 너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너가 적극적으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너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게 그 적극적인 소위 말하는 이제 자유의지론자들이 말하는 자유 개념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경험론자들은 결정론자이고 자기들이 인정하는 자유는 그런 적극적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행동의 자유, 신체가 구속되지 않는 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정도의 소극적 의미의 자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홉스는 그러면 그런 자유와 필연이 어떤 식으로 양립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홉스에 따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필연은 양립한다. 즉 물이 물길을 따라 아래로 흘러가는 것은 물의 자유일 뿐만 아니라 필연성이다. 인간이 자발적으로 인간의 그 자발적 행위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는 인간의 의지와 자유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의지에 따른 모든 행동과 욕구와 경향은 어떤 원인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원인은 또 다른 원인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와 같은 원인은 지속적인 흐름, 최초에 올라가면 이제 신의 손에 달려있다. 필연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런 유물론에서 신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그거는 이제 기계론자라고 해도 최초의 당구공을 한번 때려주는 그런 정도의 힘을 가진 존재 있죠. 그 정도의 신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 세계의 움직임은 철저하게 기계론적으로 움직이는데 그 당구공이 탁 하나에 부딪혀서 그 다음 다다다다 연쇄적으로 계속 이제 부딪혀서 움직여가는 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최초의 그 당구공을 탁 때려주는 정도의 신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필연의 제일 끝을 가면 이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이 되게 이제 애매한데, 이제 물길을 따라 흘러가는 것은 물의 자유이기도 하고 필연이라는 거죠. 근데 물이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는 거, 흐르는 거는 필연의 법칙에 따라서 이제 흘러가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외적 물의 흐름을, 강둑을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다르게 흘러가게 하는 거는 어떤 외적 장애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어떤, 그 부분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유를, 외적 강제가 있었다는 의미에서 물의 자유가 없다고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이 하여튼 좀 애매한데 나중에 토론할 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물이 자유와 필연의 양립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져보면 물길을 따라 아래로 흘러가는 것은 필연적이면서 동시에 그 외적 방해를 받아 물이 흐르지 못하고 막혀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자유롭다. 이제 이 자연 세계 이거와 달리 인간의 의지에다가 이걸 적용하면 인간의 의지에 따른 모든 행동과 욕구와 경향은 최초는 이제 신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필연적으로 나온다는 의미에서 동시에 그 행위가 외적 강제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또한 자유로운 행위다. 이때 외적 강제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나 내적 강제에 의해서 강제되는 것. 그러니까 욕구로부터 강제는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게는 필연이 적용되고 또
인간에게서 자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가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자유. 그러나 이제 이게 적극적인 의미에서 자유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홉스의 자유와 필연의 양립 가능을 정리하자면 필연은 뭐냐면은 일단은 선행하는 것에 의해서 여전적으로 계속 강제되어서 행해진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욕구에 의해서 우리가 강제되어서 어떤 행동을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는 욕구에 대해서는 필연성이 적용되고요. 그러나 이제 신체가 자유롭다면 거기는 자유를 또 기속시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유와 필연이 함께 갈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자유와 필연의 양립 가능을 홉스의 이론을 양립 가능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해석에 따라서 이러한 것은 양립 가능론이기도 하면서 아주 강한 결정론이다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그냥 두 개념이 함께 갈 수 있다, 양립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게 자유론이냐 결정론이냐 만약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이런 입장은 사실은 결정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휴음은 이제 홉스랑 비슷한데 홉스랑 좀 뭔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북투 자유와 필연이라는 그 장에서 두 가지 의미의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훅이 져서 탐구라는 데 가서는 자유라는 개념을 완전히 이제 바꾸어서 정의를 합니다. 처음에 이제 자유 개념을 정의하기를 무차별의 자유와 자발성의 자유가 있다. 자유는 두 종류의 자유가 있는데 이제 자발성의 자유는 그야말로 강제에 반대되는 스스로 뭔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뭔가 통제를 하고 그런 의미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무차별의 자유는 뭐냐면은 필연이 없고 원인이 없는 그냥 우연에 가까운 그런 거를 이제 무차별의 자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 무차별의 자유를 부정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무차별의 자유는 이제 필연이 없는 그런 우연이니까 우연은 경험과 모순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연을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무차별의 자유를 일단 부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휴음이 자발성의 자유를 인정하는 듯하단 말이에요. 북투 정념론에서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자발성의 자유는 그 단어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이며 우리가 간직해야 할 유일한 종류의 자유이므로 우리의 사유는 주로 자발성의 자유에 관심을 돌려왔고 거의 보편적으로 그것을 무차별의 자유와 혼동해왔다. 그래서 자발성의 자유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듯한 구절인데 사실은 휴음이 이 구절을 통해서 의미한 바는 전통적으로 보면은 자유하면 자발성의 자유를 의미했다. 뭔가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통제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그런 자유를 이제 전통적인 철학자들은 관심을 가져왔는데 사실은 자기는 이런 자발성의 자유를 안 받아들겠죠. 왜냐하면은 이런 우리 정신적 상태의 능동적인 그런 작용을 휴음은 인정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요 구절 때문에 북투에 가서 자발성의 자유를 인정했나? 막 그런 혼동을 좀 야기시키니까 스스로 이제 인콰이어리라는 후기 저서에 가서 그 자발성의 자유라는 말을 싹 없애버리고 나는 자유에 의해서 내가 의미하는 바는 이것이다 라면서 hypothetical liberty라는 가언적 자유라고 하는데요. 가설적 자유를 주장을 합니다. 그 가설적 자유가 쉽게 말하면 앞에서 홉스가 말했던 행동의 자유 있잖아요. 외적 강제로부터 자유로움. 그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홉스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결국은 홉스랑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 가설적 자유는 뭐냐면
자유라는 말로 우리는 오직 의지의 결정에 따라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힘을 의미할 수 있을 뿐이다. 즉 만일 우리가 가만히 있기를 선택하면 그렇게 할 수 있고 움직이기를 선택하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또 힘을 인정하는 듯 하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이제 가언적 자유는 죄수나 결박당한 경우가 아닌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니까, 어떤 신체가 속박당해서 움직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가언적 자유를 말할 때 의지의 결정에 따라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힘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행동하는 어떤 힘을 인정했다 그렇게 오해를 해서 또 휴움이 이제 자유의 어떤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했나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이 가언적 자유는 이제 외적 강제가 없는 경우, 소극적인 그냥 행동의 자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이제 먹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데 내가 의자에 꽁꽁 묶여 있어가지고 냉장고까지 갈 수가 없으면 내가 나의 욕구를 실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의미에서 나는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자유론자들이 말하는 자유 개념은 대안의 가능성, A, B 중에서 초이스가 있어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A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B를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B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대안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선택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의미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휴움이 말한 이 가언적 자유는 이제 어떤 상황에 있어서 이렇게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내가 다시 앞에서 여기 보면은 이때 좀 있으면 제가 휴움의 의지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의지의 결정에 따라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힘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의지는 이제 아까 홉스처럼 욕구예요. 욕구. 내가 욕구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욕구의 결정이 저걸 먹고 싶다, 먹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내가 속박이 돼 있다면 내 신체를 움직여서 뭔가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 정도만 의미하는 거예요. 가언적 자유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의지 개념을 말씀드리면 여기 마지막에 이게 요 말이 의지를 정의하기를 흠은 이제 우리가 의식적으로 뭔가 의식할 때 느끼고 의식하는 내적인 인상이 의지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휴움에 있어서 인상과 관념의 차이는 아주 일어나는 것이 생생하고 희미한 그 차이라고 했죠. 그런 의미에서 의지를 인상이고 내적 인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내 속에서 뭔가 일어나는데 너무나 강력하게 또는 생생하게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의지는 그냥 느끼고 의식하는 하나의 내적 인상. 달리 말하면 일어나는 욕구에 불과한 거예요. 홉스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의지가 달리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능동적인 힘을 갖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발생하는 그때 뭔가 주어지면 그것을 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그런 내적인 인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지 개념이 나올 수 없고 거기서 자유의지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겠죠. 자유롭게 선택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전통적으로 데카르트나 휴움 이전의 합리론자들은 의지 개념을 이런 내적인 인상 욕구보다는 이성의 능력에 가까운 거로 봤는데, 휴움에 따르면 이성은 철저하게 인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념들의 관계를 따지고 추론하고 집권하는 그런 능력이고, 휴움에 따르면 의지는 실천에 관련된 그런 능력이라기보다 어떤 정신적인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실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성이 의지 활동의 동기는 될 수 없다. 이제 전통적으로 이성이 정념을 행위를 이제 도덕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조금 다르지만 데카르트 다 이성이 정념을 통제해야 된다. 따라서 정념은 이성의 노예이어야만 한다는 게 전통적 철학자들의 명제였잖아요. 근데 휴먼은 의지 부분을 다룰 때 뭐라고 말하냐면 오히려 이성이 정념의 노예이어야만 한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런 의지가 뭔가 하고 싶은 바를 실천하려고 할 때 이성은 단지 뭔가 실제로 의지에 따라 행위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노예의 의미가 뭐냐면 정념이 하고 싶은 바, 즉 욕구가 하고 싶은 바를 행하는데 도와줘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이성이 정념의 노예여야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이성은 어떤 행위에 있어서 어떤 동기도 제공할 수 없고 실천에 있어서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게 휴메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은 순전히 어떤 관념들의 관계 그런 실천이 아닌 영역에 해당된다고 봤어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휴메의 의지론도 결국 휴메의 의지도 홉스와 마찬가지로 욕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적 강제, 즉 정념이나 욕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라는 그런 홉스의 입장을 고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언적 자유에서 내가 움직이기를 원할 때 움직일 수 있고 움직이지를 않기를 원할 때 않을 수 있는 힘, 그게 자유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의 자유만 있으면 자유롭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념을 내적 강제라고 합시다. 우리는 내적 강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미에서 필연에 의해서 지배되고, 그 다음에 그러나 가언적 자유라고 한 이유가 항상 몸이 자유롭다는 거는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구속을 당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가언적인 자유고죠, 자유가. 그래서 내가 신체가 구속되지 않는 한 그런 외적 강제가 없을 때는 나는 자유롭다 해서 아주 소극적인 의미의 자유만 인정하고 우리의 정념의 노예라는 말이 정념, 욕구의 강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필연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필연. 그러나 이제 두 개가 이제 양립은 가능하죠. 함께 갈 수는 있죠. 그런 의미에서 휴메의 양립 가능론도 결국은 홉스의 양립 가능론과 이제 지금까지는 별 다를 바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거는 이런 양립 가능론을 주장하는 이유가 이제 결정론이든 뭐 자유론이든 그걸 인정해서 결국 도덕적인 책임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제 휴메의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도덕적 책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이론이 해석이 바로 요즘 소위 말하는 소프트 디터미니즘이라고 약한 결정론이라고 하는데 이 약한 결정론은 달리 말하면 휴메의 입장은 사실은 아까 홉스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두 개념이 양립은 가능하지만 함께 갈 수 있지만 자유론이냐 결정론이냐 둘 중에 하나 말하라고 하면 결정론이에요. 홉스나 휴메나. 그런데 이제 결정론을 유지하면서도 도덕적 책임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 약한 이제 최근에 말하는 소위 소프트 디터미니즘이라는 게 그런 결정론을 인정해도 도덕적 책임을 설명하는 데는 별 문제 없다. 그게 이제 약한 결정론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게 이제 아까 그 그림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다시 이 그림을 보고 말씀드리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아주 아까 사악한 행동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너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이제 비난을 해서 처벌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이례적인 그런 것보다 이제 도덕적인 비난을 말하는 법적인 거, 휴엄하고 홉스는 법적인 그리고 어떤 처벌이나 책임 문제하고 도덕적 책임을 구별을 했어요. 일단 우리가 도덕적 책임하면 칭찬 또는 비난을 쉽게 말하면 칭찬 또는 비난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성품을 지닌 아주 나쁜 사람이다라고 도덕적으로 비난을 할 때 딱 한 일회적인 한 번의 행위를 보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의 그 행동과 의도 사이에 연결을 항상적으로 이렇게 결부되어서 그런 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성품의 소유자라고 하고 이제 그 나쁜 성품에서 그런 것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 도덕적인 비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정령, 어떤 의도와 행위 사이에 규칙성, 항상적인 연결이 있으면 이 그 행위와 의도 사이에 연결고리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결고리가 있어야지 그 사람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이제 이 연결고리가 저 사람은 필연이란 말을 쓰면 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 규칙성 정도로 행위와 의도 사이의 연결고리를 규칙성 정도 약한 의미로 보면은 그 행위는 이런 종류의 행위는 그런 종류의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니까 그 사람은 그런 것에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도덕적인 비난이나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규칙성으로서의 결정론과 도덕적 책임은 함께 갈 수 있다, 양립 가능하다. 그러게 바로 이제 휴엄 이론에 있어서 약한 결정론인데 홉스의 이론을 약한 결정론이라고 말하기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휴엄하고 좀 다른 게 홉스는 이런 인과 개념을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규칙성으로서 인과 개념 이런 걸 말을 하지 않으니까 휴엄하고 동일하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관대한 성품과 관대한 그 행위가 항상적으로 constantly conjuncted 돼서 결부되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하게 되면 우리는 그 행위자의 동기와 행동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게 되며 이건 또 다시 우리가 앞에서 인식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인들의 그 신념,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실제로 그 연결되어 있다 형이상학적인 주장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관대한 성품과 관대한 행위가 계속 연결돼서 결부돼서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게 되면 그 유덕한 성품과 유덕한 행위는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 유덕한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칭찬을 보내고 보상을 하고 그런 식으로 그게 일상적인 의미의 그 덕이나 성품에 관한 우리의 그 믿음이고 또 도덕적 책임에 관한 일상인들의 그 생각이라는 거죠. 이제 그까지가 이제 그 휴엄의 이게 고개와 덕 이론이에요. 덕의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엄에 있어서 덕의 윤리. 근데 더 나아가서 이제
계속 이제 도덕적 책임 문제를 따지고 보면, 아까 이 성품을 보면은, 휴먼 캐릭터는 뭐냐면, 듀러블 패션이 캐릭터다. 어떤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정념을 계속 드러내는 그 지속적 정념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은 어떤 종류의 성격의 소유자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굳이 도덕적인 성품하고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굉장히 항상 치어풀한 명랑한 정념을 계속, 치어풀도 일단 정념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계속 드러내면 우리는 저 사람은 아주 명랑한 성격의 소유자다라고 캐릭터를 이제 기속시킨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generosity, generous benevolence 이런 것도 다 이제 정념이에요. 근데 한 번에 generous한 행동, 우연한 그런 정념에 표출해서 generous한 행동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품을 기속시키는 건 아니고 꾸준히 수차례 계속 지속적으로 제너러스한 그런 성품을 드러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성품에서 그런 제너러스한 행위가 나오면 저 사람은 제너러스한 사람이다라는 성격을 기속시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결정론하고 도덕적 책임 그 문제하고 약간 조금 다른 별도로 이 도덕적 책임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문제가 럭의 문제, 모랄 럭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품이 휴먼 기본적으로 이제 성품이 이제 자발적으로 결정론을 인정하니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그런 성품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나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여기서 이제 휴메의 공감 이론이 이제 중요한데 자발적으로 형성된다는 성품은 뭐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건 아니고 후천적으로 이제 내추럴 버추 이야기할 때 자발적으로 형성된 건 타고난 그런 버추들은 있긴 있어요. 뭐 아까 말씀드린 명랑함 이런 거는 후천적으로 자기가 막 계속 반복적인 학습을 하고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고 타고나는 그런 자연적인 덕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품이나 성격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런 나쁜 성격에서 나온 나쁜 행위에 대해서 과연 책임을 져야 되냐. 자기가 뭐 이렇게 아주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거나 부모를 아주 잘못 만나가지고 처음부터 성격이 아주 안 좋은 그런 성품을 가졌는데 그런 성품에서 나온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나. 그 부분에서 휴먼 교육의 중요성을, 왜냐하면은 그런 성품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공감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타인들로부터 불승인의 반응을 우리는 받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통해서 계속 이제 교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휴메에게 있어서 책임은 뭐냐면 평생을 살면서 엄청나게 교정할 기회는 많이 주어져 있고 열려 있는데 책임은 교정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아주 소극적 의미의 또 책임을 주장합니다. 휴먼. 교정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정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이제 구성적 금방 제가 다 공감이라는 작용을 우리는 하게 돼 있고 공감적 반응을 통해서 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교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하지 않은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휴먼 우리 정신의 지속적 성질들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된다. 정신의 지속적 성질이라는 게 바로 캐릭터의 성품. 지속적으로 뭔가 자기
표출되는 그게 그 사람의 성격이거든요. 그 성품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타고난 거에 대해서는 내가 뭐 그렇게 타고났는데 내가 원해서 갖게 된 것도 아닌데 왜 책임지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는 어차피 공감을 통해서 서로 반응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공감적 반응을 통해서 타인의 불승인을 계속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 나쁜 캐릭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응을 통해서 교정을 해야 되는데 교정을 하지 않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거는 완전 교육이다. 교육. 그리고 외적인 통제라는 개념으로 만약에 본다면 교육이나 칭찬, 비난, 처벌, 보상 이런 것은 하나의 그 외적인 통제, 밖에서 주어지는 통제라고 할 수 있고 이제 휴맥에 있어서 과연 내적 통제가 가능한가? 내적 통제라는 것은 없겠죠. 내적 통제가 바로 의지라는 개념이거든요. 보통 그 의지를 통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뭔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리 선택함으로써 A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B를 하는 자기를 통제해서 그런 개념이 없고 또 의지에 달리 선택할 수 있음이라는 그 의지의 적극적인 개념도 없고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자아 개념에서도 자아라는 것도 그 어떤 내적인 자기 통제를 셀프 컨트롤하는 그런 셀프도 없고 하니까 휴맥에 있어서는 뭔가 스스로 통제해가지고 도덕적으로 된다는 거는 사실 이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도덕적으로 만드는 것은 외적인 통제, 뭐 교육, 칭찬, 비난, 처벌, 보상, 그리고 공감적 반응에서 제가 언젠가 좀 한번 말씀드린 거, 그러나 또 감정적으로는 어떤 센시빌리티를 갖고 있다는 정도는 경향성으로서. 그래서 그 도덕적인 민감성 같은 건 있다는 거거든요. 감수성. 그래서 이제 상황에서 이렇게 이거는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는 것은 이제 좀 타고나는 그런 부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덜 도덕적일 수 있는 그것도 반응인 거예요. 주변의 눈치를 보고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냥 감으로 센티멘트란 말을 많이 썼는데 그 센티멘트를 우리 그 한국말로 번역하면 제일 잘 맞는 말이 감이에요. 감을 딱 이제 그 상황에서 감을 딱 감지라는 말이 들어요. 감지를 딱 해서 거기에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그렇게 해서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것이지 합리적 자기 통제라든지 의지의 적극적인 선택, 결정 그런 식으로는 절대 되는 게 아니라는 게 휴메 입장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USB로 7시 15분 정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